반갑습니다. 전혁훈입니다. 앞에서 우리 임정빈 교수님께서 큰 틀에서 우리 농업의 어려운 점, 우리가 그리고 외연 확장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좀 포커스를 좀 좁혀서 문화 콘텐츠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보다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 품목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품목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 한번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농업의 핵심 품목은 무엇일까? 그럼 기준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가 수에서 가장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생산액도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뽑아보니까 품목별 생산액은 1위는 돼지입니다. 9조가 좀 넘죠. 2위는 쌀, 3위는 한우. 근데 농가 수를 기준하면은 좀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지금 집계된 숫자가 한 100만 농가 되는데요. 쌀이 51만 농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한 절반이 조금 넘는 숫자가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농가 수가 하고 있는 게 한우입니다. 거의 9만 농가 가까이가 한우를 짓고 있고요. 돼지는 생산액은 크지만 사실 농가 수는 5, 6천 농가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양돈 산업은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고 기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인당 소비량을 보면 지금은 이제 쌀보다는 전체 육류가 조금 더 많은데 세분해서 보면 쌀, 돼지 그리고 소가 한 4위 정도 합니다. 그러면 돼지는 저희가 농가 수가 적기 때문에 예외로 할 때 저는 우리 한국 농업의 핵심 품목은 누가 뭐래도 쌀 그리고 한우. 제가 볼 때는 쌀 문제하고 한우 문제만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쌀과 한우의 각각의 현실을 한번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생산액을 따지면 우리 농업 전체 생산액의 1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 예산, 농업 예산 작년 18조 3천억 원이었는데요. 그중에서 30%가 쌀 분야에 투입이 됩니다. 요거는 드러나는 게 그렇고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하면 거의 35%, 40%까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민 교수님도 농가 소득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30년째 농가 소득이 농업 소득이 1,000만 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95년엔 1,050만 원, 23년엔 1,100만 원. 이렇게 농가 소득이 정체인 이유도 사실은 우리 농가의 절반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에 이 양정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추곡수매라 그래서 가을만 되면 정부가 쌀을 사들였는데 2005년부터는 공공비축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떠받칩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한 2년 정도 되죠. 20년 좀 안 되죠.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격리를 실시한 횟수가 12회입니다. 그 말은 거의 20년 중에 12번은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정부가 가격을 떠받쳐야 됐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한 금액이 무려 6조 원. 이게 더 국민 세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시장 격리한 쌀은 한 2, 3년 보관하다가 처분을 합니다. 뭐 주정용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료용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보관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헐값 처분을 감안하면 사실은 쌀을 사는데 6조 원이 들었지만 실제 손실 비용은 9조 원에 달한다는 게 추정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쌀 산업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쌀값이 떨어지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정부가 쌀을 사줘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쌀 시장은 굉장히 지금 한심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보면은요, 한우는 사실은 쌀보다는 좀 선전을 잘 했습니다. 2001년 소고기 시장 개방할 때 우리 한우 산업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한우 농가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품질이 개선이 되고 등급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과 2024년 비교를 해보면 한우 생산량은 한 50% 늘었는데요. 소고기 수입은 한 2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전을 했지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더 심각한 거는 아까도 비용, 교육 조건 얘기가 나왔지만 투입하는 사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농가 수익성을 따지면 22년, 23년, 24년까지 내리 적자였습니다. 요즘은 조금 한우 가격이 올라서 좀 나은 상황인데 어쨌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돼지 양돈과 달리 한우는 굉장히 소농 위주로 아직도 고착화되어 있어서 농가당 평균 사육도수는 42도지만 사실은 전체 한우 농가의 절반 이상이 20도 미만을 사육하고 있어서 한우만 가지고는 농업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쌀, 한우 사람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리가 쌀이랑 한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얘기한다.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변죽만 올리는 꼴이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일본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종자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벼농사를 짓는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화율도 거의 90%에 달해서 지금 고령농들이 사실 쌀농사를 포기 못하는 이유는 쌀농사를 짓기가 너무 편해서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우는 뭐 비싼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아까 그 와규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2021년도 USA 투데이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대중지인데요. 21년도 기사입니다. 그 제목이 외국인 기자가 쓴 글인데요. 한우가 세계 최고의 쇠고기가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부제로 와규와 고베는 잊어라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한우는 미국 스테이크처럼 살코기 위주도 아니고 일본 와규처럼 기름지지도 않아서 아주 매력적인 풍미가 있는 최고급 쇠고기다. 극찬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 아까 홍콩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에서 한우에 대한 인지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한 덕분에 위생 검역 협정을 통과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서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까지 그리고 할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요. 서서히 한우에 대한 평가가 뭔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쌀과 한우를 나눠서 문화 콘텐츠 산업적인 측면에서 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협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캠페인식 쌀 판매 촉진 활동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과거와는 다른 창의적인 해법, 또 발상의 대전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문화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가 지금 정부는 사실은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 쌀값이 쌀이 남아돌고 가격이 떨어지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꾸로 우리가 뭔가 아까도 나왔던 소비 시장을 잘 창출하면 오히려 농민들이 벼농사를 마음껏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밥으로 수요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쌀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쌀이라는 거를 우리의 좀 현대적인 아주 한국적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한 주체로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특히나 요즘 K푸드가 글로벌 인기이기 때문에 K푸드 식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까도 사례들이 좀 있었지만 뷰티, 헬스, K푸드, 주류 이런 콘텐츠로 활용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뷰티 한번 보면은요. 아까도 몇 가지 나왔지만 쌀로 만든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 스킨케어 세트, 클렌징 폼 충분히 우리가 뷰티가 해외 K뷰티가 인기를 끄는데 그 소재로 쌀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쌀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헬스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썼던 칼럼인데요. 도담쌀 대 양곡관리법. 이때 양곡관리법 논란이 한창이었는데 양곡관리법 논란을 할 게 아니라 도담쌀 같은 거를 키우면 우리가 이게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주장하는 거였는데요. 도담쌀은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예방하고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그런 기능성 쌀로 개발이 됐는데요. 농촌진흥청의 젊은 여자 박사님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2020년에 세계 아주 대표 학술지에 게재가 됐고 그 이후에도 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농촌진흥청 역사상 가장
많은 기술료를 받고 스타트업의 기술이 이전이 됐습니다. 도담쌀을 활용한 다이어트용 선식 제조 특허 기술이거든요. 농촌 치능에 엄청나게 많은 그동안의 연구가 있었지만 도담쌀이 가장 많은 기술료를 받고 기술 수출이 됐다, 이전이 됐다. 저는 뭔가 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사실은 기능성에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건양미라고 그래서 신장병 환자에 좋은 쌀도 있고요. 눈 큰 흑차, 혈압 낮추는 쌀도 있고 또 이런 쌀을 활용해서 라이스 밀크나 쌀 발효음료 같은 것도 이미 상품화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큰 눈쌀은 기억력에 좋다는 가바 물질이 많아서 사실 치매 예방에 관련된 건강 기능성 식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한 시장 창출 노력을 해서 키우면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냉동 김밥 또 즉석밥도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냉동 나물밥. 저는 나물의 가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나물처럼 말려서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서 다이어트와 몸에도 좋은 이런 식재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가 나물 쪽에 대한 프로젝트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쌀과자, 쌀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K푸드 열풍과 잘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 하나의 쌀을 단순한 그냥 우리가 밥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주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은 소주입니다. 소주. 그런데 이게 이제 이른바 희석식 소주죠, 그죠? 주정에다가 물을 섞고 여러 가지 감미료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맛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되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큰 만족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이 이제 3만 불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지가 꽤 넘었습니다. 3만 불 시대에는 소비 패턴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10인 1색, 여러 사람이 하나로 좋았다고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고 선진국이 되면 1인 10색, 한 사람이라도 다양한 소비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술 문화가 나타나면서 이게 좀 발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요가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매출이 한 2, 3억밖에 안 됐거든요. 코로나 3년간 매출이 3배가 급증을 해서 지금은 한 7, 800억을 합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 중식 소주가 뭔가 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통주 업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중식 소주가 나옵니다. 우리가 화요나 진로, 일품 진로 같은 거는 되게 그 향이 좀 약하고 맑은 맛이라고 한다면 요즘 그 중식 소주를 만들어내는 양조장들은 굉장히 향이 독특하고 풍미가 좋은 소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의 백주를 먹을 때 백주를 평가할 때 향으로 평가하듯이 중식 소주에서도 그런 다양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산업을 키워야지만 우리가 쌀 소비를 확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삭케를 만드는데 연간 쌀을 20만 톤 이상을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삭케 전용 품종을 개발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삭케 수출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식 소주를 왜 삭케처럼 만들지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라이스 위스키인데요. 위스키는 상당히 역사가 깊은 그런 술의 종류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흥 강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그 버번 위스키도 사실은 미국에서 옥수수가 남아서 가격이 폭락할 때 그 옥수수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리기 위해서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그랬던 것이 지금은 2023년 기준 시장 규모가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9조가 되고 있고요. 위스키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지만 아시아, 일본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비키, 야마자키 고급 위스키 대명사가 됐고요. 심지어 10여 년 전부터 노력을 해서 지금은 대만 카발란이 위스키 애호가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대만이 카발란을 할 때 위스키 전문가들은 무슨 아열대 지방에서 위스키를 하느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랬지만 오히려 아열대에서 높은 기후에서 숙성이 빨리 되는 장점을 활용을 해서 대만의 카발란이 굉장한 좋은 위스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이제 라이스키 위스키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화요 XP를 비롯해서 아까 나왔던 마하노크, 화심 이제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아직 쌀로 만든 이런 위스키를 위스키라고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 XP가 국내에서 팔 때는 중류식 소주로 팔고요. 일부 프랑스 수출을 할 때는 라이스 위스키로 판매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9월 초에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먼저 보시면은 제가 니이가타 현에 있는 하카이산이라는 아주 사케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양조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드디어 라이스 위스키를 시작을 했고 8년 숙성된 위스키를 제조는 하고 있는데 판매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돈을 내면 시음을 하게 해주는데 제가 시음을 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라이스 위스키도 일본 라이스 위스키 못지않은 맛을 저는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저게 이제 눈입니다. 눈.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그 하카이산 양조장에서는 그 냉장 그 숙성을 하는 냉장실의 그 온도를 에어컨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겨울에 내린 눈을 쌓아서 1년 내내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2월에 채워 놓으면 이듬해 한 11월 녹을 때까지는 눈으로 냉장을 하는데 저는 저걸 보고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저걸 통해서 전기료를 아낀다가 아니라 니이가타라는 자연환경, 이 문화적인 요소를 최대한의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눈 쌓아서 하는 게 저게 얼마나 전기료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저걸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 하카이산에서 생산하는 주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개발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쿄에 가면은 쌀 편집샵이 있는데요. 아코메라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가면 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급 쌀부터 밥솥, 쌀 뭐 주걱, 쌀 관련 여러 가지 용품까지 전부 다 살 수 있고요. 모든 쌀에는 요 세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본면에다가 맛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찰진 맛이냐, 아닌 맛이냐, 부드러운 맛이냐, 딱딱한 맛이냐를 가지고 지금 내가 사려는 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 옆에는 밥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쌀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 감성을 터치한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한우는 아까 신문 기사에서 나왔듯이 또 우리가 먹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우 좀 맛이 기가 막힙니다. 비싸게 문제지 좋은 날 생각나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한우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결합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생각을 한 끝에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사실은 그릴 마스터라는 개념을 지금 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가 다 소고기를 먹지만 테이블 위에서 숯불에 직화구이로 구워 먹는 거는 굉장히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게 역사책에 보면 고구려 벽화 때도 그런 그림이 있을 정도로 그때는 맥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구워 먹는 문화는 정말 한민족의 독특한 문화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스토리텔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릴 마스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을 먹더라도 어떻게 굽는지가 중요하고 또 어떤 요란을 사용하느냐 또 부위에 따라서는 어떻게 굽느냐 그리고 요즘 보면 그 고깃집, 돼지고깃집도 마찬가지인데 종업원들이 고기를 구워주는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한번 그 한우의 새로 문화를 한번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고기를 구워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릴 마스터로 좀 육성을 하고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요건들 뭐 부위별 고기 특징을 이해한다든가 그릴링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우 플러스 그릴 마스터를 묶어서 우리가 뭔가 좀 한우를 좀 더 산업화한다 그러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썼던 그 직화구이 문화를 선도할 그릴 마스터라는 이름을 했고요. 그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우 부위 또 역사, 문화, 그릴링 기법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릴 마스터 인증 같은 걸 우리가 한번 한우 산업과 함께 키워본다면 우리가 한우 콘텐츠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경기도하고 손을 잡고 작년부터는 그릴마스터 좀 대회 같은 행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된 분들한테 그릴마스터라는 인증도 물론 비공식입니다. 인증도 해주고 해서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릴 마스터라는 개념을 창안하게 된 게 사실은 어느 날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제 기억에 2021년인데요. 이때 한우 문화 르네상스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심포지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허영만 화백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발표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저는 한우의 품격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 이때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한우와 문화를 결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그릴 마스터 경연 대회를 했는데요. 저 사진에 보시면 지금 4명의 이제 그릴러들이 이 경진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똑같은 부위를 똑같은 시간 동안 구웠는데 정말 묘하게도 맛이 다 다릅니다. 특징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한우는 누가 어떻게 굽느냐가 매우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릴 마스터라는 요 개념을 키우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4월 달에는 이 그릴 마스터라고 해서 이게 꼭 외식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명인들과 함께 행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한우 명인들이 한 8, 9분 계신데 그중에 서너 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생산한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임진표 명인이 가져온 저 안심, 우리 백석한 명인이 가져온 등심, 그다음에 저쪽은 토시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명인이 그 생산한 질 좋은 한우를 검증된 그릴 마스터들이 구웠더니 정말 맛이 기가 막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낀 게 아니라 명인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지금 이제 그릴 마스터를 키우는 작업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외식 업체들보다 저 명인분들이 더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를 많이 잘 생산해 봐야 시장에서 이게 제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인식하셔가지고 이 명인분들이 더욱더 그릴 마스터를 키우려고 막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발표를 좀 마칠 건데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좀 식사 때가 아니라서 그래도 군침이 좀 당길지 모르겠는데 이 그릴 마스터 분들이 출연을 좀 하거든요.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 위에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식재료 한우. 한우는 특별한 날, 좋은 사람들과 나누기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여기 안정성과 품질을 인정받은 명품 한우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소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를 사육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좋은 소고기를 열심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숯은 높은 화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고기의 육즙을 살려 굽기에 좋습니다. 이제 고기를 어떻게 굽느냐가 관건이죠. 한우의 깊은 풍미와 진한 육향을 끌어내기 위한 그릴링. 그래서 우리에겐 그릴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질 좋은 한우와 그릴 마스터의 만남. 그 손끝에서 감동적인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게 육즙이에요, 육즙. 센 불에 빨리 구워야지만 육즙이 살아있는 거예요. 불 조절이 제일 어렵죠. 이게 불이 세면은 바로 타고, 또 약하면은 또 고기가 쪄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은 맛이 영주 없고, 축협 한우 불 프라자 조절이 직원분이십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고기의 최상의 맛을 살리기 위해 그릴 마스터는 교육과 연구를 쉬지 않습니다. 고기가 정말 좋고 잘 구워드리면 간을 안 했어도 꼭 간을 한 듯한 정말 이분은 그런 벽제갈비 맛이 직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기 상태라든가 그런 걸 보고 속살가 좀 달궈진 다음에 고기를 올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센 불에서 올리니까 고기가 지직거리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때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보기에도 가장 맛있어 보이고 또 맛도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입니다. 고기를 구워내는 기술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 음식의 맛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K푸드 열풍을 우리가 좀 한우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릴 마스터라는 개념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와규를 넘어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숫자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800만 명을 돌파해 가지고요. 올해 한 1,600만 명 되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한 거고요. 이게 K컬처 때문에 빠르게 늘고 있어서 27년이면은 지금 3천만 명이 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분들만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 이분들이 한우와 그릴마스터가 연계된 문화를 느끼면 저는 한우 시장이 와규 못지않은 그런 수출 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릴마스터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한우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